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 댓글로 나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5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동생을 낳다가 피를 멈추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뒤 술을 끊지 못하고 며칠 만에 강가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셨지요. 어른들 말로는 심장마비였다지만 그날 이후 나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 하나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밥 한 술, 고구마 한 쪽씩 주셨습니다. 마당에 서 있으면 손짓으로 들어오라 하시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호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번을 더 찾았을 때는 다들 바쁘다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창문만 살짝 열어선 이제 그만 오렴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나는 밥 냄새를 따라다녔습니다. 배가 고픈 날이면 굴뚝에서 연기 올라오는 집만 골라 찾아다녔지요. 밥 짓는 냄새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담 너머로 들리는 밥 짓는 소리에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괜히 마당 한켠에 놓인 고봉밥을 건드렸다고 누명을 써서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혼날까봐, 나를 더 미워할까봐 눈물도 꼭꼭 참았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흙길을 맨발로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아주머니가 내게 물으셨습니다. 집안일은 할 줄 아니? 나는 그때 밥보다 말이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따라간 집에서 나는 다시 태어난 듯 했습니다. 따뜻한 방이 있었고 국이 있는 밥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습니다. 그 집은 내가 8살 때부터 식모살이를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딸은 나보다 1살 어렸는데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더 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된 때니까요. 그 집에 들어간 날 나는 처음으로 따뜻한 방구들 위에 앉아봤습니다. 온몸이 녹는 것 같았지요. 밥상에 놓인 흰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달걀찜 하나. 그 한 끼는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방을 나서자마자 손에 행주가 쥐어졌고 양동이 물을 들고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너무 벅찬 일들이었지요. 물이나 제대로 못 드는 게 무슨 식모냐. 네가 사람이면 알아서 해라. 그 집딸, 내 또래였던 그 아이는 내 실수 하나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고 내가 설거지를 하는 옆에서 물을 튀겨 놀리기도 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선 천사 같은 척하면서 둘만 있을 땐 눈빛부터 변했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 벽을 하루 종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내가 사람은 맞는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엔 5시에 일어나 부엌 불을 지폈고 점심엔 걸레질을 하고 저녁엔 들에서 돌아온 식구들 밥을 챙겼습니다. 하루에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용히 빠르게 먹어야 했습니다. 늦으면 눈치가 따갑고 많이 먹으면 욕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딸은 내가 말대꾸라도 할라치면 바로 어머니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걔가 나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따기를 맞은 날도 있었지요. 억울하다고 말하면
변명한다고 더 혼났습니다. 그럴수록 입을 닫게 되었고 눈빛으로만 감정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에 방바닥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불은 낡은 솜이불 하나였고 그마저도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덮어야 했습니다. 불 끄고 누운 방 안에서 나는 손등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무섭고 외로웠고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데려다 준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받아준 게 이 집뿐이라는 현실이 나를 붙들었지요. 그렇게 나는 식모가 되었습니다. 8살에 시작된 그 삶은 내 몸에서 아이의 채취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이처럼 웃지도 못했고 아이처럼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내게 어린 시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0살이 되자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불려갔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려는데 그분이 묻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시집갈 때가 됐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보내듯 더는 이 집에 둘 이유가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갈 때도 기댈 데도 없는 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를 맞이한 집은 작은 놈 몇 마지기를 가진 농가였습니다. 사내는 마른 체구에 무뚝뚝한 얼굴이었고 내 손을 잡기는커녕 인사 한마디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어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 그저 묵묵히 따라야 했습니다. 결혼이라 불리는 그 시작은 내게 축복도 설렘도 아닌 또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라는 사람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온 날이면 욕설이 먼저였습니다. 누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라 했냐. 밥이 짜다고 젓가락을 던졌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차며 화풀이 했습니다. 나는 손등에 든멍을 치마로 가리며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침묵이었습니다. 화내지 않을 때 그 무표정한 얼굴로 멍하니 담배를 피우던 그 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지요. 그 집에서도 나는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일했습니다.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소여물도 갈고 비오는 날엔 지붕 밑 빗물통을 옮기며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고생보다 더 무서운 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주인집이든 시댁이든 나는 늘 누군가에게 거두어진 존재였고 그런 내가 먼저 등을 돌릴 자격은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버려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5살 때처럼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곳에 덩그러니 남겨질까 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바닥이 뭔지도 모른 채 더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나는 다시 버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방 안엔 겨울찬 기운이 가득했고 나는 늘 하던 대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전날도 술을 잔뜩 마신 채로 넘어졌고 나는 그를 업어 방으로 옮겼습니다. 기운 없는 숨소리가 밤새 귓가를 맴돌았지요. 그렇게 아침이 오고 나는 미음을 끓이며 그를 불렀습니다. 밥 드셔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2번 더 불러도 입을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그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죄책감? 이상하게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나를 울리고 때리고 무시했던 사람. 그가 없어진 자리에 미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끝이 온 것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덕에 살았지. 시집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그 말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몫이니까요. 그들은 내가 밤마다 맞고 울고 아이를 감싸 안고 벌벌 떨던 모습을 몰랐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문상객이 모두 떠난 뒤 나는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방 안엔 오랜만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술병 깨지는 소리도 없고 욕지거리도 없고 숨막히는 긴장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 밤 나는 등불을 켜고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무서움 없이 잠들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내 삶은 처음으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그 정적이 낯설었습니다. 괜히 뭔가 잘못한 듯 숨을 죽이고 발소리마저 조심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조용함이 내겐 평온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숟가락을 내려놓던 그 버릇도 사라졌고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지요. 아이들은 장성에서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내 걱정에 매달려 사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전화도 오고 명절이면 얼굴도 보여주었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만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할지, 무얼 해야 하루가 저물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는 속도가 왜 이리 느린가 싶었고 저녁 노을을 보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면사무소에서 노인문예교실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글 배울 사람 오세요. 그 한 줄이 참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한글을 몰랐습니다. 이름 석자는 누가 써주면 흉내 내듯 따라 썼고 서류에 도장 찍을 땐 직원 눈치부터 봤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도 편지 한 장 읽어준 적 없고 벽에 붙은 전단지를 해석할 줄도 몰랐습니다. 모른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게 쉽지 않다지만 나는 꼭 배우고 싶었습니다. 처음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비웃을까 걱정도 되었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따뜻했고 같이 앉은 할머니들도 모두 나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자 하나를 배우고 집에 와서 백인이대 손가락으로 몇 번이나 그 글자를 써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늙어서라도 처음가를 배웠을 땐 참 신기했습니다. 그 조그만 글자 하나가 입속에서 소리를 내고 손끝에서 선이 되고 마음에서 울림이 되더군요. 나는 그날 밤 내 이불 위에 손가락으로 가를 수십 번 그렸습니다. 마치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업은 매주 한 번이었고 나는 그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주말마다 손수건 하나 챙겨가며 연습장을 품에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생님은 나긋나긋했고 같은 반 할머니들은 모두 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한 글자 쓰다가 눈물이 난다 하고 누구는 아들 이름을 처음 써봤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랑을 했습니다. 나도 그 속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는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 따라 쓰다 보면 손가락이 저렸고 눈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는 젊을 때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말만 들으며 살아왔고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달랐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씩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내겐 세상을 다시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벽에 붙은 안내문을 혼자 읽어냈습니다. 시장 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그 짧은 문장이 그렇게 감동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뿌듯했습니다.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화책부터 시작했지요. 그림 많은 책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문장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행복이란 단어를 읽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평생 그 단어를 말로만 들었지 눈으로 직접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 속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세상,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의 인물들은 나와 닮았기도 했고 전혀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나는 결국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책 한 장씩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늙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다시 쓰고 있구나. 요즘 나는 해가 지는 시간이 좋습니다. 어둑해진 창가에 앉아 책장을 넘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순간이라 느껴집니다. 어릴 적에는 하루하루가 살아남는 싸움 같았고 젊을 때는 버티는 게 전부였지요. 누구도 내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나도 그런 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누구도 소리치지 않는 집 안에서 나는 내 숨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차린 밥을 내 손으로 떠먹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내 속도로 읽습니다. 비로소 나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지난 날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눈보라 속에서 나무 지게를 지던 5살, 그을린 솥단지 안을 닦던 8살,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던 20살의 나,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무서운 밤을 지새우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고통이 너무 길고 깊어서 언젠가는 끝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살아남았고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글을 배우고 책을 읽고 내가 쓴 이름 석자를 종이 위에 또박또박 써내려갈 수 있게 된 지금 나는 하루하루가 기적 같다고 느낍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는 말도 들었지만 내 안의 배움에 대한 한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것 하나 이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을 안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낸 이야기를 읽고 울 수도 있고 또 웃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참고 견디고 버텨온 이유는 결국 오늘을 살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책 한 장을 덮으며 생각합니다. 참 잘 살았구나. 그리고 오늘도 살아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요. 정말 잘 살아왔다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